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제 학원 설명회에서는 어머니들께 꽤나 수업에 대해서 말고 아이들이 알아가야 될 점, 혹은 배워야 될 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리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달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달을 드리다 보면 설명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따로 이러한 촬영을 준비를 했고요. 어머니들이 보시고 제 수업에 대한 문의나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이후에 나오는 번호에 대해서도 문의를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고1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과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단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확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수학상,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다루게 될 수학학,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존재해요. 수학상은 첫 번째, 이번 방학 때 기본 수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수업 때 기본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력 또는 심화를 진행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아직 실력 또는 심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기본을 들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올바른 교육 과정을 따라왔다라면 지금은 기본이 아니라 이제 실력 심화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엄마 어려워. 엄마 어려워. 그래서 나 기본으로 도망갈래. 아이가 예비 고1에서 프리인터쯤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망가면 안 되는 시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시기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붙잡고 끄집어 올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기본으로 진행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는 게 맞고요. 실력 또는 심화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수학하에 대한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이들이 수학하를 볼 수 있는 기회가요. 지금부터 몇 번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회라고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제외하고요. 여름방학 한 번 남아있어요. 그럼 겨울방학 때 만약 수학하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고작 여름방학 한 번 보고 내신 시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잘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지금까지 봐온 결과 한 번만에 무언가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겨울 때 기본 진행하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수학 상과는 다르게 수학하는 겨울 때 기본을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실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단 아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거나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늦어 있다라는 건 명백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본 다음에 실력보다는 겨울 때 실력을 진행하시고요.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실력을 진행하세요. 즉 지금 실력하고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그럼 심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실력 심화 여름방학 때까지 빼놔봤자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겨울방학 때 실력 수업 듣고도 여름방학이 됐을 땐 다시 다 까먹어요. 그러니 여름방학이 됐을 때는 다시 아이들 실력 수업을 한번 돌리고 내신 과정이 되었을 때 심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비고1 아이들 당장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수학상, 수학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수학상은 아무리 아이가 힘들어해도 무조건 실력 또는 심화로 때리세요. 그리고 수학하는요, 아이가 좀 못하면 기본도 괜찮지만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의 수학상이 너무 급해요. 수학하는 다음에 할게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기본 정도는 진행을 하고 만약 시간적 여력이 있거나 우리 애가 이미 기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실력 수업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방학 때는 수학상에 대해서는 실력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겨울방학 때 수학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력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럼 이 다음 목표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들 내신 기간이 되었을 땐 수학상 고민 없이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학하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땐 고민 없이 다시 실력 수업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신 때 심화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잡아두시고 혹시나 우리 애가 이거 말고 다른 난이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 수학하 심화를 지금 하면 안 될까요? 비효율적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지금 수학하 심화를 쳐놓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심화로 진입하고 싶으면 그나마 수학상은 심화로 진입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조금 제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미래탐구에서 이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김상길 선생님이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학원에서 붙여준 별명으로 뭐 불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가 조금 선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실장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여성적인 성향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필기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칼라 분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필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아이들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고요. 저는 이제 두 개의 반이 진행이 돼요. 예비고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월금 휘문반, 두 번째 수토 연합반.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월금 휘문에 대해서만 뭔가 학교별 무언가가 더 주어지고 연합반은 뭔가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휘문반이라는 건 휘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자료를 조금 더 챙겨준다의 개념의 휘문반이 아니라 휘문 시험 쪽으로 특화된 뭔가 수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반에 대해서 진행될 때도 그 학교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 자료는 당연히 제공이 돼요. 그러니 휘문반이냐 연합반이냐에 대해서 크게 막 신경을 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휘문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반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월 5일 수토반, 1월 7일 월금반 순서로 개강을 하게 되고요. 전부 다 15회 겨울방학 내내 진행이 돼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수업 횟수가 기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짧은 기간 내에 나가는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배워가는 점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수업을 위해서 회차는 굉장히 여러 개로 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진짜 충분히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상 교육 목적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아무리 애들이 잘하더라도요. 필수 유형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진행합니다. 저희는요. 센 정도는 다 푸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수학상 센 문제만 다 모아서 시험 보면 다 못 맞아요. 다 못 맞는다는 얘기는 아직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숙제 또는 테스트 내에 필수 유형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모의고사 기출은 무조건 지금부터 미리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내신 기간 때 안 하느냐? 내신 기간 때 진행합니다. 무조건 진행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보셔야 돼요. 지금 보셔도 1회, 내신 때 보면 2회,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3회. 로도 부족한 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반드시 미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숙제 및 교재 모의고사 구성은요. 전부 다 모의고사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리하시고요. 아이들 내신 시험에서도 7, 80%를 좌우하는 모의고사를 뒷전에 두거나 나중으로 미룬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우선으로 다루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심화 문제도 미리 접근하긴 할 거지만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전체에서 약 30% 정도만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고요. 막 제 수업은 우르르캉캉 문제만 풀어줍시다 이런 수업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30% 정도의 비중을 심화 문제로 제공을 하되 이게 수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거나 혹은 비어있던 부분을 채운다의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의 정도 비중 그리고 위에 있는 모의고사가 7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적어드리지 않은 것들은 교재에 대해선 당연히 교과서 문항은 들어가요. 교과서 종합단원에 대한 문항들은요. 제 교재에는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있고요. 추가적으로 EBS에 대한 거 또한 마찬가지로 숙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비중을 거의 90%, 80%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합쳐서 약 10%의 비중? 합쳐서 100%가 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아이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 아이가 그 다음 이 아이의 비중이 가장 적음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선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 기출 문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에 대해선 내신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대
심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문제들은 전부 다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를 소유하고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준킬러를 덥석 푸세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학습 정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무작정 다해와라는 따위의 숙제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선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방학 내내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 교재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보통 선생님들 교재 당연히 열심히 작성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필기할 것도 많고 뭔가 받아 적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제 교재는요 시간을 엄청나게 써요. 비록 이제 제가 뭐 잘 나가는 강사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못해도 1년에 1억씩은 갖다 쓰고 있어요. 전 돈 많이 써요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재에 엄청난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선생님들이 개념을 이제 간략하게만 적어놓거나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필기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합니다. 교재에 최대한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필수 유형 문항은 예시로 이미 포함되어 있도록 해서 굳이 문제풀이 수업을 할 때 필수 유형을 또다시 푸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수 유형에 대한 것들은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시 문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선 충분히 어려운 혹은 배워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본인 손으로 필기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심화 개념에 대해서도 필기가 되어 있어요. 심화 개념은요, 위에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심화 개념이라고 하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질을 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개념을 배웁시다가 아니라 그 개념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효율적이에요 라는 내용이 전부 다 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냥 교과서 보듯이 내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문제 풀어야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문제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내가 잘 사용한 거구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들 이제 내신 시험 보다 보면 증명을 내는 학교들이 꼭 있어요. 근데 증명을 낸다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다시 정리를 해주거나 혹은 교과서를 본인이 막 미친 듯이 펴봐요. 그럼 그것 또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증명 과정들은 제가 전부 다 이미 교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재에 대한 복습만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증명에 대해서도 내신 기간 때 뭔가를 찾아볼 필요 없도록 교과서에 포함된 혹은 부교재에 포함된 혹은 내신 기출에 자주 나왔던 모든 증명들은 교재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뭔가를 찾아보지 않고도 아이들은 충분히 증명에 대한 공부는 교재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 제가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들이 문제를 똑같이 푼다라는 현상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 학생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학생도 저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근데요. 누군가는 그거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요. 보자마자 답만 도출해내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요. 그냥 암산만으로도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개발한다? 불가능해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거 다 선생님들이 공부해야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도구 및 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전부 다 필기해서 포함을 시켜왔어요. 오죽하면 일러스트까지 배웠어요. 애들한테 이쁘게 수업하려고. 그래서 팁에 대한 내용, 빠르게 답 구하는 방법 혹은 암산 처리로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전적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충분히 교재에 대한 복습만 진행하더라도 선생님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혀진 교재들에 대해서 교재의 목적이 보통 선생님들처럼 이제 문제 잘 풉시다가 아니에요. 문제 잘 풉시다가 교재의 목적이 아니라 교재의 목적 자체가 전적으로 복습을 지향합니다. 제 교재의 목적은요. 교재에 들어있는 숙제 잘 풉시다가 아니라 그냥 막 이 문제 저 문제 숙제만 해가면 공부겠지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력반에서 그 복습을 목적으로 한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복습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학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교재에 대한 이해는 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업 구성이에요. 이제 수업 구성 같은 경우는 크게 상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진행이 돼요. 단 중요한 말이 이제 이 말이거든요. 매회 누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즉 아이들이 1단원 배우고 2단원 수업할 때니까 1단원 테스트 안 봅니다가 아니라 1, 2단원에 대한 누적 테스트, 3단원을 배웠을 땐 3단원까지의 누적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목적은요, 기억력 유지예요. 아이들 수학상 뒷자락 도형의 방정식 나가고 있을 때면 앞에 다항식의 연산 다 까먹어요. 아이들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으면요, 그 앞에 있던 2차 방정식 다 까먹어요. 그럼 수학상 공부 하나 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매회 누적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요.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수업 이후에 바로 어머니들께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 개념 수업과 심화 개념 수업, 앞에 말씀드렸던 교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념 수업 그리고 심화 개념, 그리고 앞에 적어드렸죠. 문제풀이를 위한 중요한 말 팁에 대한 전달들을 전부 다 제 입으로 제가 작성한 교재이기 때문에 제 말투에 의거하여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 또한 마찬가지로 교재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구에 대한 전달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드리는 게 우리 4시간 아이들이 알차게 수업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구성이고요. 숙제는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숙제는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숙제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재 복습 문항.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교재의 목적은 복습이에요. 선생님 그럼 복습을요 그냥 책만 다시 읽으면 복습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들어있는 문항과 유사 문항, 제 교재에서 배울 점이 있는 문항들 혹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문항들에 대한 유사 문항이 숙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저 유사 문항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복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재에 대한. 그죠? 그래서 교재 복습 문항이 반드시 숙제에 포함되고요.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난이도를 빵 치고 너희 이것까지 무조건 해야 라고 하면 애들 못해요. 아무리 실력반이더라도 그 안에서 아이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난이도에 맞춰서 숙제가 진행이 돼요. 즉 조금 못하는 숙제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잘하면 조금 더 높은 숙제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방학 때 기본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필수 유형보다 낮은 난이도의 숙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을 선택할 때 실력반이라는 건 염두를 해두고 들어오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숙제에 대한 구성이에요. 저는 보통 3개의 레벨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대기 세분화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필수 유형 정도는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데 뭔가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오버가 된다.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경우는 필수 유형에 대한 문항과 모의고사에서 어렵지 않은 정도가 포함돼. 너무 과잉하게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 정도까지가 포함된 숙제가 제공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는 필수 유형에 대한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모의고사. 주된 포인트가 모의고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모의고사 변형 문항. 선생님 모의고사 변형 문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변형에 문제집도 있고요. 모의고사 변형에는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 내신 기출 문제가 뭔 소리죠? 내신 기출 문제들은요. 출제율이 모의고사 기반으로 하는 게 80%이기 때문에 그 또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모의고사 변형이라는 건 문제집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와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 단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즉 특수하지 않은 문항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아이는요 조금 어려운 것까지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모의고사 변형, 즉 내신 기출에 대한 것도 다르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선 특수하지 않은 문항들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라고. 하지만 어려운 것까지 풀고 싶다 라고 하니 준킬러 혹은 더 나가서 킬러까지 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 숙제 속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만든 창작, 물론 저 혼자 만들진 않아요. 꽤나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좀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작 문제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실제로 레벨에 대해서 본인 레벨에 맞게끔 숙제를 받게 되고요.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뭐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필수 유형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유형 문항은요. 모든 레벨에서 항상 무조건 포함됩니다. 단 비중이 조금 다르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수 유형이 50%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은 30% 정도, 이 친구들은 10%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포함된다. 왜? 잘하는 애들은요. 어이없게도 쉬운 거에서 많이 틀려요. 우리 애는 어려운 거 다 풀어봤는데 점수가 왜 이래요? 쉬운 거에 틀려요. 그럼 공부해서 뭐해요? 쉬운 거에 틀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필수형에 대한 건 무조건 항상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별 숙제 구성은 이 정도가 되고요. 이제 오답 노트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개인별로 제공을 해줘요. 개인별로 제공을 해주되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오답 노트라 그러면 본인이 틀려 있던 걸 그냥 모아놓고 다시 풀면 오답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풀었던 문제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그래 그 문제 다 풀었어. 근데 숫자가 바뀌었네? 이건 뭐지? 라는 게 애들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것도 오답 노트로는 들어가지만 무조건 유사문항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유사문항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한 변형에 대한 학습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고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도 틀리네? 그럼 그 아이는 그 유형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변형 문항이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틀린 문항, 변형 문제도 풀어봤는데 괜찮아졌어 이제 라고 하면 드디어 본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변형 대비를 위해서 유사문항까지 개인 오답 노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들이 시간 내에 이제 클리닉을 전부 다 끝낸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등원 및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요건 이제 조교쌤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조교쌤은 충분히 이제 대기를 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 인원에 대해서 정해진 조교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명의 조교쌤 한 분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을 못하거나 대기에 밀려서 막 슬퍼하고 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우리 조교쌤들은요. 10분마다 한 바퀴씩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소심해서 질문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선생님 오면 한번 톡톡 쳐봐요. 그렇게 하면 클리닉이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쌤이 10분마다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모르는 게 있는지 소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챙겨주실 거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불러도 선생님이 직접 이동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 하다가 갑자기 오고 가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분위기 어수선해지고요. 뭔가 질문하다가도 뒤에 있는 애들 눈치 봐야 될 것 같아서 쪼달리고요. 그러면 심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교쌤들이 직접 움직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수업 전후에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전후에는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조교쌤도 클리닉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운 제 제자 조교쌤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강사에 대한 클리닉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수업, 저녁 6시 수업부터 뒤에 수업 후에 10시부터 진행되는, 그리고 저는 12시까지는 맥스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수업 전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이제 저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전 클리닉은 마찬가지로 조교쌤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이후에 대한 클리닉은 10시부터 12시까지 정규반은 제가 무조건 진행을 하고요. 만약 이 안에 클리닉을 종료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등원 및 조교 클리닉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학원을 많이 다녀서 방학 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있어요. 조교 클리닉 굉장히 길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오셔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클리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에 대한 얘기예요. 최대한 정규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는 어떤지, 숙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이제 특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미 예비고1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1 실력반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아이들 과정에 맞춰 1월 3일에 수2 실력반이 진행이 돼요. 수2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으려는 학생도 많고요. 듣고 나서 엄청나게 만족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투에 대한 실력 수업이 1월 3일 날 개강을 하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아래 적혀 있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돼요. 그럼 얘 또한 뭐가 붙느냐? 클리닉이 붙어요. 이 아이에 대한 클리닉은 수업 전 10시부터 1시까지에 대한 클리닉도 진행이 되고요. 애들 수업 끝나고 뿅 하고 튀는 게 아니라 6시부터 10시까지에 대한 클리닉도 진행이 돼요. 단 아이의 의지가 약하다라는 경우는 10시부터 1시까지의 클리닉은 강제로 매일 참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리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하면 숙제를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숙제의 완성을 위해서 10시부터 1시까지에 대해선 강제로 등원을 시켜서 숙제에 대한 완성까지도 진행을 해요. 복습이 목적인 수업인데 복습도 하지 않는데 숙제까지 한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과 숙제에 대한 걸 목적으로 하는 클리닉, 강제 클리닉도 아이의 성향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제 틀린 걸 고치는 과정, 개인 오답 노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또는 6시부터 10시까지에 대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무조건 종료는 되어야 돼요, 클리닉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 같지만 꽤나 많은 퍼센트로 강제성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대한 클리닉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기 적혀 있죠.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든 타임에 클리닉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무조건 아무 무리 없이 본인이 원하는 걸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부담이 되거나 하는 건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마지막 수학화. 수학화에 대한 것도 무조건 진행해야 돼요. 근데 수학화는 실력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한 학생들은 있지만 기본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실력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2월 14일, 2월 달 내에 진행을 끝내요. 수학화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짧은 회차 내에 진행을 하되 이것 또한 디테일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업에 대한 장점들 있죠? 팁, 정보, 필수 개념 이런 것들 당연히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또한 그처럼 자세한 수업이 돼 대신 특강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만 하고 아무래도 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다 별도로 시간표만 적어놨을 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수업들처럼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최대한 중점을 두셔야 될 건 일단은 수학 상하가 맞으세요. 수학 상하가 맞고 수학 상은 절대로 기본으로 진행하지 마자. 수학하는 기본으로 진행해도 괜찮지만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실력까지 치시는 게 맞고요. 수학 1, 2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어머니들이 있으시거든요. 전 좋다라고 봐요. 단 예비 고1이면 지금 수원 실력까지는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희 애는 수원 실력까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수원 기본이라도 이번 방학 때 진행을 하고요. 여름 방학 때라도 수학 1 실력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학 1은 고2가 되기 전까지 적어도 4번에서 5번을 보지 않으면 시험을 못 봅니다. 잘 보지 못해요가 아니라 못 보게 되어요. 그러니 반드시 수학 1에 대한 수업도 진행을 하시되 수학 1, 제 과정을 따라오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수학 2로 들어갈 시기고요.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아이들은 수학 1 실력 수업으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1등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압도적인 퀄리티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퀄리티의 내용들이 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적 없는 필기 정도의 수준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저한테 이제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여기 있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머니들이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싶은데 학원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 애를 데려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제 번호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 제가 바빠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언제 통화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학생에 대한 상담, 학생에 대한 상태 파악해드리고요. 혹은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듣는 게 적절한지 제 수업 들으라고 추천 안 해요. 아이에 맞는 수업 난이도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제 반을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도. 단 혹시나 이제 어머니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여부라는 건요. 우리 애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복습에 대한 게 목적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성실도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실력을 소유하고 있냐가 저한테는 수강할 수 있는 여부가 돼요. 우리 애가 잘하면요 학원 다닐 필요 없겠죠. 그러니 여부에 대한 건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자세히 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 즐거운 수업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